자, 그 상가 임대차는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뭐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뭐 한두 가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 돼요. 일단 기초 강의에서는 그래요. 자, 1번에 보면 아까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적용 대상이 나오죠. 일단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상임법은 2002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일단 영업용 건물로 써야 돼요. 이게 영업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든가 문중사무소 이런 거 쓰는 것들은 이 비영리로 쓰기 때문에 상임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법이 적용될까요? 그렇죠. 민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2번에 보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법인도 포함된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은 법인이 적용돼야 한대. 에?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법인은. 근데 상가는 이제 법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니까 영리법인들. 그래서 당연히 법인이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가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서울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다니까. 그 여기도 4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러분 기본으로 이 4억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4억을 넘어버리면 초과되면은 상임법이 적용이 또 안 돼. 그럼 또 무슨 법이 적용돼요? 그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된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에는 대부분 월세가 있으니까 그 2번에 가보면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3억이요. 월세가 뭐 150만 원을 내요. 만약 뭐 병원짜리로 이자가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계산하면 1억 5천이 되죠. 그럼 4억 5천이 돼버리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임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되고 민법으로 가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락에서 다 상임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아까 주임법에는 여기 보증금 제한이 있었나요? 경공매 빼고 보증금 제한이 아까 없었잖아.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다 적용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내가 20억의 보증금 내고 살고 있어요. 주택으로 주임법 적용돼야 안 돼. 에? 된다니까. 그래서 상가하고 그게 또 틀려니? 이런 것들 구별 못하면 또 엉터리가 돼버려. 아까 서울에서 1억 이하의 3,400은 경매 때 최우선 요건이고 주임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증금에 제한이 없다니까. 주택은. 근데 상가는 있다니까.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엉터리지. 그 다음에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보면 계약 갱신 요구라고 나와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이 된다. 이런 예외는 있어. 이제 상임법은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맨 위에를 봐야지. 두 번째 줄 계약 갱신 요구.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병원이 갑의 집에 병원자로 들어왔다니까. 이자가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근데 보증금이 지금 제가 4억 5천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상임법은 일단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보증금이 넘어버리니까. 근데 예외로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3년째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왔어. 이번 기간 끝나면 병원 빼라고. 그럴 수 있잖아.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근데 상가 임대차는 계약 갱신을 해주세요. 이런 요구권이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지금 빠져있어. 기초에서는. 그래서 이게 5년이 돼요. 이게 5년.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은 무조건 보장이 돼요. 보증금에 상관없이. 그게 예외,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가를 얻으면 최소 5년은 무조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이자가 3년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 그러면 나 1년 더 할 거요. 할 수 있어요. 또 4년째 됐어. 또 나가래. 나 1년 더 할 거요. 그래서 5년은 채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주택임대차를 봐봐요. 아까 2년 살았어. 나는 2년 더 살고 싶거든. 우리 애가 아예 졸업하면 이사 가려고. 근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통보를 하겠죠. 통보가 왔어. 그러면 나가야 될까? 나 2년 더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나가야 돼. 주택임대차는 이게 없다니까. 그럼 왜 주택임대차는 5년 보장이 안 되고 상가에는 이게 5년이 될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법은 다 상식이니까. 상가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시설 투자비가. 병원 같은 거 시설 투자에다 다 부술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고. 근데 주택은 권리금이라는 게 없잖아. 도배지? 그래서 주택은 2년 지나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근데 상가는 내가 시설 투자한 돈을 최소한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장사 안 되면 이 사람이 나가지 또. 그래서 옛날에는 장사 잘 되면 주인들이 아들 준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사무소 낼 거 아니에요. 내년에 2년 계약해봤어. 어쩔 줄 모르니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근데 2년 딱 되니까 장사가 제법 되거든, 중개업이. 근데 주인이 나가라네. 왜? 자기 아들도 땄대. 이번에 군대 갔다 와서. 아들 준다는 거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최소 5년은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보증금이 얼마에 들어갔든. 아시겠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예측했어. 입지가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그럼 아예 처음부터 10년을 계약을 해버려. 가능할까? 아예 20년을 해버려. 가능할까요? 에? 좀 고민이 많나요 지금? 아까 주택하고 똑같아요. 위에 상하는 제한이 없어. 이런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길게 해버려 다. 프랜차이즈 이런 것은 막 5년, 10년, 15년씩 해버린 데도 있어. 입지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최소 5년. 그러면 이제 봐봐요. 거기 3번을 먼저 봐봐. 밑에, 맨 밑에. 아까 주택하고 똑같은데 기간만 틀려. 자,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라고 돼 있네. 아까 주택은 2년 미만이었지. 임대차를 1년으로 보겠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잖아, 조문이. 다만 1년하고 뭐요? 2년만 차이 나지. 그러니까 최단기를 보장하는 거지. 그럼 최장기로 아까 10년, 15년, 20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이로 상관이 없다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면 대항력이 나오죠? 위로 가라 했더니 책을 넘겨버리네. 이제 한국말도 안 되네. 대항력을 봐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똑같아. 여기는 인도와 전입신고여 사업자 등록이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으로만 바뀌었잖아. 그럼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를 알아버리면 상가임대차는 별거 없어요. 그 차이점 두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 넘겨보면 법정갱신 똑같아요. 자, 이자들이 3년 계약을 했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기간을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지나버렸어. 그러면 다시 자동갱신 된다는 거지. 몇 년으로? 상가는 1년, 아까 주택은. 예? 아까 2년이었잖아, 주임법은. 2년이었지? 그 다음에. 그럼 거기 봐봐요. 임대인이 이번 기간 끝나면 상가 빼주세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통보라고 돼 있잖아. 아까 주택도 똑같았지? 그러면 이제 나가면 돼, 그냥. 근데 주택하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 아까 상가에는 계약 갱신 요구가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자가 나가라 그래? 아, 병원에서 1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자에게 나 1년 더 할 거요라고 갱신 요구를 청구해버려, 오히려. 창과 방패네, 이제. 그렇게 되겠지? 아, 여기서 나가라. 기간 끝나면 3년. 나는 더 하겠다. 창과 방패가 형성되는 게 상가임대차라니까. 주택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더 할 수 있고. 또 장사 잘 되면 1년을 또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5년까지의 보장을 받게 돼요. 상가는. 아시겠나요? 그게 법정갱신이요. 그 다음에 2번 봐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잖아. 그럼 임대인은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한마디로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빼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잖아. 다만 상가는 계약 갱신 요건이 있어서 5년까지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보장. 또 똑같아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장사 잘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나오는 게 또 이 사람들의 소원이란 말이야. 근데 또 이게 경매에 나와버렸네. 그러면 역시 배당금에는 또 뭐가 나와? 최우선하고 우선이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 보면 최우선은 똑같이 돼 있잖아. 경매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잖아. 똑같이 돼 있어. 그 대신에 이제 금액만 좀 차이가 나요. 여기는 점유의 인도,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소액이 서울이 6,500일 때 2,200으로 돼 있지. 아, 주택은 얼마였지? 1억일 때 3,400이었잖아. 이게 최우선 변제 요건이야. 그 다음 우선 변제 똑같아요. 점유의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그럼 여기는 보증금 전액. 이렇게 됩니다. 주임법을 알면 간단해요. 금액만 다르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할 거. 아까 4억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었지? 보증금 4억은? 4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론 상임법에 나왔지. 물론 금방 지금 상임법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임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금액이고, 이것은 경매가 나왔을 때 배당받는 소액보증금이고, 또 이거 맨날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년 7월까지. 최우선하고 우선은 배당 때 나오는 얘기야. 자, 그 정도 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권리금 같은 것도 나와요. 근데 지금 기초에서는 뺐어요. 자,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제 넘겨보면, 여러분 경매가 나오잖아. 여러분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경매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서는 경매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법이라든가 공시법 이런 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 공부하려면 민법, 공시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사소송집행법을 알아야 돼요. 경매는 모든 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법 이론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매 강의를 들으면 민법이 거꾸로 다 돼버려. 이게. 나중에 제가 아마 2시간 이상을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경매 이론은 뭐 돈 주고 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자격증 따기 전에
경매 들어오러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자기 개발한다고. 자기 개발 같은 난 개발하다가 왔지. 지금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 뭐 대학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민법을 모르는데 유치권이 뭔지 법정지상권이 모르는데 맨 법원이나 왔다 갔다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공동 투자한다고 돈 걷었다 물려가지고 맨날 그 선생 쫓아다니고 언제 파냐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급 자격증을 따버리면 이론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 가서 입찰표 작성하는 거 한 번만 보면 알지 어깨너머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 2시간 이상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필요 없고 거기에서 뭔만 보냐면 여러분 민법을 해야 되니까 그 2번에 봐봐요. 법원의 경매의 종류가 나와. 1번에 보면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네. 오른쪽 페이지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임의경매. 아, 동글뱅이를 쳐줘야지. 그 이제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네. 언제 끝나나 그냥 끝내버릴까요? 여기서 종강할까요? 예? 종강해요? 여러분 다 가도 나는 혼자 해야 해요. 촬영하거든. 촬영.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간단하게 나와 여러분 시험은. 그럼 강제경매가 뭐냐? 그 1번을 봐봐요. 집행권은 동글뱅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환가, 즉 매각, 경매 대금에서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게 경매예요. 말 그대로. 거기서 핵심은 집행권원. 그게 있어야 하는 경매를 우리가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집행권원이 뭐냐? 그 2번에 써놨네. 거기서는 세 번째 맨 밑에 줄만 보면 돼. 강제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라고 그래요. 맨 밑에라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있네. 강제 집행을 인정한 공정증서. 그 대표가 판결문이에요. 이행판결이라고 돼 있지. 이런 공시법에 가면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이런 거 공부하죠. 그 판결문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 하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문을 얻어야 경매가 가능하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자가 5천만 원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자가 차용증 하나 받고 친구라 그냥 빌려줬어. 근데 5천만 원을 3개월만 쓴다고 해놓고 돈을 안 줘. 저는 해외여행을 1년에 3번씩 다니면서 내 돈을 안 준다니까.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강제로? 아, 뺏어오는 수밖에 없잖아. 얘가 지분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 집을 경매해서 내가 돈을 뺏어올 수 있잖아. 그러죠? 아, 돈을 안 주면 경매에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경매라는 게 있는 거지. 채권을 이행 지체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자가 경매하려면 차용증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소송을 먼저 해야 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럼 소송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판결문이 있어야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아시겠나요?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안 내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또 강제로 뺏어올 수밖에 없잖아. 안 내주니까. 그러면 또 이자도 이 집의 경매에서 보증금을 뺏어올 수 있거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이자도 소송을 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아시겠어요? 또는 조정 신청한다고 말 들어봤나요? 조정. 들어봤어요? 이혼할 때 조정 또 제도가 있어요. 드라마에도 나오지. 그 신구가 한번 참고 살아보라고 조정위원 나오잖아.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정조서라고 그래요. 그건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뭐 이런 게 있어. 여러 민사집행법에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라. 그러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 집의 경매에서 보증금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소송을 거쳐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예요. 그럼 이제 임의경매를 봐봐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외운 거예요.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되어 있잖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 아까 했잖아. 이런 것들은 다 물건으로서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 아, 맨 위에부터 봐야지 2번. 임의경매.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전세권. 자, 이거 아까 물건이라 했잖아. 민법. 내가 돈 빌려주면서 차익쪽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저당을 설정해서 친구 집에 또는 가등기를 하고 돈 빌려줬어. 그런 거 많이 하지 민간인들. 그걸 담보가등기라고 그래요. 그건 저당권하고 똑같아. 여러분 다 나중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보 자체에 경매 신청권이 다 있어. 아까 전세권 경매 신청권 있다고 외웠잖아. 아까는 외우더구만 또 이번에는 또 모르나요? 그래서 이자들은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경매에 넣어버려. 이런 걸 담보권 실행경매라. 이런 걸 임의경매라.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매 나온 집에 등기부를 떼보면 저 경매 종류가 써졌어요.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그래서 여러분 민법 할 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경매를 실행하려면 일단 담보물권, 저당권이 존재해야 되고 네 인번에 피담보채권 내가 받을 돈이 살아 있어야 되고 소멸시효 걸리면 안 되거든. 또 이행지처에 빠졌다고 돼 있잖아. 이행지처가 뭐예요? 네? 변제기를 지나버렸다는 거지. 변제기 날짜를.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든지 내 5천만 원 안 갚는다든지 그 기간이 지났으면 경매를 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임의경매, 강제경매예요. 아, 기억해야 돼. 이 정도는 시험에 나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종결 시 소멸주의, 인수주의 넘겨봐요. 넘겨보면 그 도표가 나오네. 이게 이제 경매의 본질이 다 나와. 지금 이거 설명하면 다 집에 가버려. 여러분 근저당이 뭔지 담보가등기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경매는 모든 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거의 2시간을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경매는 다 끝나버려요. 이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경매 문제도 다 맞춥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지금 보류하는 거고 공매 필요 없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도표 밑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규칙이라고 나오네.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매수신청 대리.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내년에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도 대리할 수 있었어 없었어? 또 고개를 숙여버리네. 경매 할 수 있어 없어요? 겸업으로. 할 수 있었죠.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고개만 숙여버리는데 한번 가봅니다. 39페이지 한번 가봐요. 39페이지 가보면 또 민망할 텐데 줄 다 쳐져가지고 그 2번에 보면 법인의 겸업 6가지가 있지. 1번서 6번까지. 그 6번 얘기네. 6번에 보니까 경매 나오지. 공매, 매수 입찰 신청, 대리. 그거예요 지금. 39페이지라니까. 그것이 지금 132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부동산 중개업. 그럼 중개업 하려면 자격증만 따가지고 가능한가요? 자격증만 따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중개업을. 네? 할 수, 그러죠?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했어? 떨어졌어. 그 사람. 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 등록해야 한다고 했잖아. 예? 해야 한다고 했잖아. 등록을 어디다 해야 돼요? 관할. 관할 어디? 예? 그렇죠. 시, 군, 구청장. 아, 이건 알아야죠. 돈이 안 아깝나요, 학원비?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등록증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며칠 내에 해준다고 기억나나요, 혹시? 7일 내에 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자가, 등록한 자가 나는 경매도 하고 싶대. 대리를. 겸업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매 대리하려면 또 어떤 요건을 갖추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봐요. 밥 먹는 손을 보라니까. 거기 3번을 봐봐요. 거기 보면 3번 1번 등록관청 나오네. 여기도 또 별도로 등록해야 돼. 매수인적 대리가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글뱅이.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동글뱅이. 그러니까 경매하려면 경매는 법원에서 하니까 또 별도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지. 어디다 하라고? 사무소 관할 지방 법원장에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강남구는 서초지방법원에 하면 돼. 강동구는 동부지원에 하면 되겠지. 아, 지방법원장이니까. 저 노원구는 북부지원에 하면 되겠죠? 문제구만. 아, 법원이 동부, 서부, 북부 다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야. 지방. 그럼 여기는 참고로 14일 내에 해줘요. 여기는 14일 내. 아까 우리 등록은 7일이었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해요. 의아야. 그럼 봐봐요. 여기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나는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 등록은 안 하고 나는 경매만 등록해서 경매만 해야 되겠다. 자, 이게 가능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고마워요. 그거 써줬잖아. 동그라미 쳤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을 먼저 해야 경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줄친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자, 2번 등록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춰라. 1번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일 것 그랬네. 그러면 지금 중개업자 세 종류 중에 누가 빠져 있어? 중개인 빠졌잖아. 중개인은 못 한다고 그랬지? 여기서 볼 수 있잖아. 써놔. 중개인 X. 아, 쓰기 좋아하더만 그냥.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설 등록하였을 것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 나오네. 자, 우리 중개업에 실무교육 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는 시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4일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경매 관련 실무교육이 따로 있어요. 여기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겸업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법인은 얼마를 해야지? 우리 중개업 2억. 개인들은 1억이었지.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공탁이 있고 또 공제가 있었지. 또 보증부. 거기 써졌잖아. 4번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금액하고요, 이 설정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 중개업을 알면 경매 쪽은 쉽게 아는 부분이 많아.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증 설정을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경매 사고가 나면 경매 보증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고, 중개업의 사고가 나면 여기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요, 3번에 보면 결격자가 나오네. 우리 결격했었죠. 우리 결격이 사유가 11가지가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었다 했죠? 결격자는 중개업 못했잖아. 4주 전에 했었는데. 11가지 중에 결격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미성년자. 또 뭐가 있었지? 11가지나 된다니까. 안 알려준다고? 한 분만 아시네. 그때 한 분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왔어. 제가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28페이지로 가보면 그 결격사유가 쭉 나오잖아. 28페이지부터 11가지가 나오죠? 30,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 했거든. 이 결격을 모르면 합격의 결격이라 했거든. 근데 지금 11가지 중에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지금 대다수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격이면 중개업 등록을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잖아. 경매도 여기도 결격이면 등록을 못 받아요. 넘겨보면 책을 일단은 여기 결격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 눈길도 주지 마라. 우리 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알면 이거 알아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결격이라는 게 있다 하고 우리 결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수가 나오네. 자, 우리 중개업 보수는 지난주에 했었는데 우리는 보수가 주택하고 주택 외로 이렇게 나눠졌죠. 중개업에 대한 보수였지. 그럼 지금 경매는 중개업이 아니라 겸업이었잖아. 이게 별도의 보수 규정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봐봐. 상담하고 권리 분석은 얼마로 돼 있어? 50만 원 돼 있잖아요. 여러분 경매, 상담, 권리 분석을 부탁한다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뭐요? 합의지, 합의. 합의. 자, 내가 중개업자한테 찾아갔어요. 사장님, 경매로 집을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는데 경매 하나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 법원에 가서 경락을 받아주는 게 대리라니까. 그럼 이걸 해주고 받는 지금 대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상담 권리 분석만 받으면 50만 원 범위 내고, 내가 대전까지 갔어요. 법원에, 대전 법원에. 대전치를 받아달래.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번 확정됐다고 돼 있지. 확정. 거기 가가지고 1등 났어. 경락됐다니까. 그러면 감정가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1%. 최저 매각가는 1.5. 그거 외워야요. 이 범위 내에서 합의. 근데 그 니은번 보면 떨어져 버렸네. 2등 나고 왔어. 그러면 얼마 범위 내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뭐요? 합의지, 합의. 그걸 외워야 해. 그 다음에 대전까지 가면 실비를 받을 수 있지. 실비는 얼마?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전에 있는 지방법원에 나와 있는 물건을 경락 받아주면 이렇게 주세요. 내가 만약에 가서 떨어지면 30만 원 주세요. 아침에 KTX 타고 가야 되니까 교통비, 출장비로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가 별도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하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깊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의 집이 지금 대전시가 경매에 나왔어요. 단독주택이.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우리는 취급한다겠죠. 이건 다 중개 대상물편에서 민법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 이 경매 나오면요,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여러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 부분도 평가하고 건물도 내용연수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거든. 그럼 이게 5천 나오고 이게 5천 나왔다. 이 감정평가서를 여러분 법원에다가 감정평가사들이 이 평가서를 제출해요. 그럼 이제 판사가, 담당 판사가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것을 경매가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정가가 올라오면 그걸 거의 받아들여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경매 시작가를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5천, 5천이 각각 일괄 경매가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1억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가하고 최저 매각가는 1차 경매 때는 똑같이 나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평가사 들어봤죠? 감정평가사들이 언제 돈 벌어? 감정평가사. 네? 아, 여러분 감정평가사들 많잖아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 내려면 공시지가 매년 공시지가 내야지. 에? 아, 공시지가에 여러분 세금법에 나오잖아. 공시지가. 그 1월 달에 내잖아. 그게 이제 평가사들이 다 하지. 전국에 있는 땅을.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받을 때 또 평가하죠. 건물. 그 사람들이 하잖아. 이런 거에 경매 때. 그래서 그 자들이 돈 버는 게 평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최저 매각. 그럼 1차 경매에서 시작했는데 1억에는 아무도 안 사겠대. 그럼 이제 유찰된다고 그래요.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하거든? 2차 경매. 그러면 또 1억에 해봐야 비싸다고 또 안 들어오겠지. 그 통상 이 가격을 한 20%를 깎아요. 2차 나올 때는 한 8천만 원에 나와. 통상 20%지. 꼭 20%는 아니야. 근데 또 유찰돼 버렸네. 그럼 또 3차 경매가 나오겠지. 다음 달에. 그럼 또 20% 깎으면 6,400이 시작되지. 3차 경매의 최저 매각가는 6,400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막 7,000 쓰는 사람도 있고, 6,500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겠지. 그래서 막 계속 유찰되면 이제 경매 신청자가 취소해 볼 수도 있지. 너무 손해가 크면. 그래서 이 돈으로 보수를 받을 때는 1.5% 범위 내. 그 말이에요. 이 감정가로 할 때는 몇 프로? 1% 범위 내에서 합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보수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에 대한 보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와봐요. 앞 페이지로 와보면 그 2번엔 봐봐. 맨 위에 경매 대상물이 나오네.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라고 되어 있네.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중개 대상물에서 본 거잖아. 그러니까 경매 대리도 지금 앞 페이지 133페이지잖아. 맨 위에 오른쪽 밥 먹는 손 그 5개. 이건 중개 대상물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경매 대리도 이것만 해야 돼. 부동산. 동사는 없잖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TV나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도 막 경매에 넣어버리지. 그건 못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리로. 우리는 부동산만 하니 그 얘기고. 이제 왼쪽 페이지 대리권의 범위가 7가지가 나와. 맨 밑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경매를 좀 알아야 돼. 이러면 알 수 있는 게 1번이네. 그 매수 신청 보증 제공. 그리고 경매할 때 공탁금 10% 내야 되거든. 2번에 입찰표.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걸 대리라고 그래. 그 대리의 범위 7가지는 지금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 경매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기초 강의에서 이 경매대리를 겸업을 하려면 별도의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구나. 여기도 사고 치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증 설정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구나. 결격자는 경매를 못 하는구나. 그 다음에 보수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규정이 돼 있다. 뭐 이 정도를 이번에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주에 걸쳐서 기초 강의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뭐 결격에 11가지 중에 한 개도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찌됐든 끝났어, 알든 모르든.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년 10월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새해에는. 왜냐하면 말이 내년 10월에 시험이지, 실제 이러면 공부하는 것은 6개월도 안 돼요. 내년에 봐보세요. 1월 말이면 또 설 돌아와, 명절. 설 또 쉬어줘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또 4월 달이면 벚꽃 피죠, 사쿠라. 또 벚꽃도 좀 봐줘야 할 거 아니야. 또 5월이면 뭐 숙회로 다닌다고 또 난리를 치지. 개떡져 먹는다고. 또 8월이면 휴가 가야 되고. 또 9월 달이면 또 추석 돌아오고. 명절. 다 떨고 나면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로 마쳤지만은 1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아주 지금 내외 경제가 지금 내외적으로 어수선하죠. 올 지금 병신년이 빨리 가야 돼. 우리가 병신년이죠. 내년이 정유년이지. 병신년이 누군지 알겠지, 뭔지.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지금. 원통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육식갑자도 참 딱 들어만 있어. 어찌 보면. 이걸 이제 가면 내년에 정유년인데,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새로 갖고 뭐 이 나라도 새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하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꼭 따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를 다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